선생님, 정말 우리 준우가 깨어날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님, 준우 씨는 지금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고통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입니다. 제 딸 서연이가 청춘을 다 바쳐 병실을 지킨 지 어느덧 20년. 그런데 이제야 돌아온 의식이, 딸아이의 목소리가. 사위가 될 뻔했던 그 청년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니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오빠는 내 약혼자야. 저는 딸아이의 뺨을 때리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넌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켜온 20년이 무의미해질까봐 그 청년을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 거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잔인한 기적. 20년 전 그날 멈춰버린 시계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선택과 그 끝에 마주한 마지막 인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누르고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걸어보시겠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딸아이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 목소리 속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얼음 조각처럼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연이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힌 초 4개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그 촛불조차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예약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 저는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참았던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병원을 찾는 딸아이를 지켜보며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생일날만큼은 달라지길 바랐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니 얼마나 무모한 시도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그리고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미역국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가에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식탁과 차가워진 음식들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개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20년의 시간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방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제 손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서연이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아이의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20살의 서연이와 준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20살에 멈춰버린 딸아이의 시계. 무엇이 서연이를 그 차가운 병원 복도에 20년이나 붙잡아 두었을까요? 우리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진실과 가슴 아픈 선택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누르고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걸어보시겠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20살이었던 그의 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로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딸아이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저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서연이가 준우를 처음 데려온 날을 기억합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벚꽃잎이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고기를 볶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만으로도 딸아이가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살 서연이는 그렇게 밝았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저녁이면 친구들과 통화하며 깔깔거렸습니다. 봄꽃처럼 화사하고 아침 햇살처럼 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간 저는 그 청년을 처음 보았습니다. 준우였습니다. 키가 훤칠했고 눈매가 선했습니다.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도 빛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우는 제가 만든 잡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편과 대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는 그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창밖에 벚꽃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순간을. 두 사람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책을 찾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질 뻔했을 때 준우가 받쳐줬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준우는 경영학과 4학년이었고 서연이와 같은 학번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준우를 만났고 주말이면 함께 데이트를 했습니다. 가끔 집에 함께 오곤 했는데 준우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딸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던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함께 졸업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커플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졸업하면 결혼하려고 합니다. 준우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좋은 사람과 만나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이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준우의 부모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병변이라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서연이는 여전히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인생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준우의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준우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준우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거실에는 준우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20년의 세월만큼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긴 터널 속에서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발 우리 서연이 좀 말려주세요. 준우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우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이가 이제 40입니다. 20년을 병원만 다녔어요. 다른 사람 한 번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러다 우리 딸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준우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마음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희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준우가 그 아이 목소리만 들으면 손가락을 움직여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있어서 준우가 버틴다고. 그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아버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분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부모였습니다. 자식을 잃고 싶지 않은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모였습니다. 딸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부모의 절박함이 그 거실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제 딸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준우 씨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연이 인생은 어떡합니까? 준우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서연이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오는 겁니다. 저희가 말려도 오겠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서연이한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오라고. 본인 인생 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준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안 오면 준우 오빠가 외롭다고. 오빠가 깨어났을 때 제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는데 저희가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 2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다녔다니,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우 어머니도 함께 우셨습니다. 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옷이 다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설득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답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자식의 인생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이라면 어떤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이 먹먹한 슬픔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로 두 어머니의 아픈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왜 이렇게 젖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아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의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아이에게 병원은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위안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준우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가 스스로 오는 것이라는 말, 준우가 서연이의 목소리에 반응한다는 말,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이가 늘 그렇듯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딸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렇게 딸아이를 미행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특수병동이었습니다.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연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준우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작은 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준우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준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너무 파랬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몸, 20년의 세월이 그를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준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딸아이도 그것을 느꼈는지 더 세게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도 행복해 보여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다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서연이를 몇 번 본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계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준우 씨,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간호사님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간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복도를 둘러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우 씨 부모님이 몇 년 전에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서연 씨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준우의 부모도 아들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막았다는 것. 딸아이가 준우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딸아이가 지킨 20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병원을 가던 모습, 준우 부모님과 함께 울던 모습,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간호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했었다는 말, 서연이가 막았다는 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준우의 정확한 상태가 무엇인지,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딸아이가 헛된 꿈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저는 준우의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준우 씨 어머님이신가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서연이 어머니입니다. 준우 씨 약혼녀였던.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연이를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준우 씨가 정말 깨어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 이야기를 서연 씨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3개월 전부터 준우 씨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간단한 손동작에 반응하고 있고 청각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설령 깨어나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재활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고 예전의 준우 씨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의 경우라 해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일 겁니다. 혼자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뇌파 그래프였습니다. 복잡한 선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 뇌파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검사 결과입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준우 씨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고통? 그 말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년 동안 누워만 계셨습니다. 몸 곳곳에 욕창이 있고 관절은 굳어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 모든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준우 씨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하셨던 겁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준우 씨가 깨어날 거라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준우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가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기다린다는 이름으로.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딸아이가 지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기심이었습니까?
준우는 고통받고 있었고 서연이는 그것을 모른 채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정막을 깼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딸아이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아이를 바라만 봤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앉아라. 딸아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준우 씨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어.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 들었어. 준우 씨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네가 연명치료 중단을 막았다는 것도 전부 다. 서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권리로 그런 걸 알아봐요? 준우 오빠는 제 약혼자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이보다 키가 작은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딸아이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응축된 목소리였습니다. 넌 준우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준우 씨를 놓지 못하는 거야. 네 자신을 놓지 못하는 거지.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우 씨는 고통받고 있어. 너도 알고 있었겠지. 알면서도 외면한 거야. 왜? 준우 씨를 보내주면 네가 20년 동안 지켜온 게 무의미해지니까. 네 청춘이 헛되게 느껴지니까. 딸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저는 어떡해요? 준우 오빠가 없으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넌 너야, 서연아. 준우 씨의 약혼녀가 아니라 그냥 너 자신이야. 그걸 찾아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걱정되었지만 기다렸습니다. 딸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병원 갈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집착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준우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서연이는 준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딸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오빠를 붙잡아서 고통받게 해서. 이제는 편히 쉬세요. 준우의 부모님이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준우를 보내주기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사흘 후 준우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보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이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복도를 걷는 서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딸아이. 떠나보내는 법을 배운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 용기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구나. 준우 어머니가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두 어머니는 함께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준우가 이제 편안히 쉬고 있다는 것, 서연이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아니었으면. 준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그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긴 여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노을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의 옆얼굴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너무 깊이 사랑해서 놓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준우를 보내준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이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보내야 할 사람이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놓아주는 것이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끝에도 이런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서연이의 용기가 여러분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당신의 하루 끝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으로 내일 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